자, 오늘 머니올라의 썸네일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런 증시의 격언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라.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라는 아니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라입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떨어지는 칼날을 찾아볼 수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링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머니온라인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적이 중국이고요. 가장 마지막 직장은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주식 전담 연구위원으로 오래 근무했고 2020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증권사 소속 연구원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유롭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중국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2010년부터 2020년 초까지 나름 개인 투자를 많이 했고요. 하지만 2021년 2월 춘절 연휴 직후에 전량 매도했고 그 후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큰 결심을 내리고 전량 매도한 거는 그때 당시 너무 과열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이 가장 컸지만 저희 인생 목표 중 하나가 부채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 대출 갚는데 많은 금액을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100% 전업 투자자로 살면 계속 여기에 100% 쏟아붓겠지만 그거를 하면서 또 저희 전문 분야인 중국 리서치, 경제, 산업, 증시 그리고 외교까지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하기에는 솔직히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상대적으로 잘하는 중국 리서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그런 솔직한 조언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중국 분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우선 4일에 시작됐던 양회를 경제연구가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양회든 뭐 정협이든 전인대라는 큰 정치 이벤트 행사에 대해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양회, 그중에서 핵심이 전인대가 가장 매년 한 해 최대 정치 이벤트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5일이었나요? 네. 그렇죠. 양회는 3월 4일이 개막이고 전인대는 3월 5일, 그리고 폐막은 3월 11일.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중국의 경우 행정 절차상 매년 12월 중순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경제 분야에서는 최고급 회의가 열려요. 거기서 뭘 하냐면 딱 A4 용지 한 장짜리 2,000자 안 되는 내용으로 당해는 경제 사업을 이렇게 했다 리뷰를 하고 근데 다음 해에는 이렇게 정책 방향으로 가고 경제 중점 분야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서 3월 전인대 리장 총리가 1시간 정도 연설할 만한 그 세부 문건을 작성하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매년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중국의 30여 개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네네.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북경시, 상해시 또는 절강성, 강서성 우리 행정구역은 올해 GDP 성장률을 이렇게 하겠다 목표치. 그럼 30여 개 행정구역에서 1월 말까지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경제 성장 목표치를 발표해요.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다가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춰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그리고 그거를 다 감안하고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거를 1월 말부터 2월 초에 작성을 해서 그게 3월 초 전인대에서 이번에 리장 총리가 한 51분 정도 중앙정부 공작 보고라는 1시간 정도 연설을 해요. 근데 그거랑 12월에 발표한 그 가이드라인의 차이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그 가이드라인은 한 5,000자가 좀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그 리장 총리가 발표한 정부 공작 보고는 한 17,000자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가이드라인에다가 각종 수치, 목표치, 세부 내용, 구체화 내용 그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발표한 문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전인대에서 통과해서 법적 효력이 되고요. 그래서 매년 가장 큰 정치 이벤트가 전인대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뭐랄까 기대치가 너무 높은가요? 전인대라고 하면 아 이번에 총리가 뭐라고 할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0에서 새로 시작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어요. 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치화, 법적 효력화, 상세화, 구체화한 거를 이제 전국에 공표하는 거예요. 이번에 양회 전인대 그 리장 총리 연설을 한 51분 정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들어봤는데 네네. 주로 한 3가지 분야, 네. 경제, 두 번째는 정책 방향, 세 번째는 산업. 이 3개 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많긴 한데 중요한 내용만 짚어드리면 네. 우선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연초에 발표한 목표치가 5% 내외,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5.2%가 나왔고 네. 올해도 목표치가 작년이랑 똑같이 5% 내외라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군요. 근데 이거는 작년 말부터 중앙경제공사가 이렇게 조금씩 내용이 나오면서 이미 충분히 인지된 알고 부분이에요. 있었어요. 네. 도시 신규 취업은 1,200만 명, 작년에 발표한 거는 1,200만 명 내외.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거는 1,200만 명 이상. 대졸자 취업에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CPI는 아시다시피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전 세계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물가 통제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작년에 중국 국내 CPI가 0.2%였어요. 연간. 근데 작년 말에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고요. 네, 네. 근데 올해는 CPI 목표치를 3% 정도로 잡겠다. 3%. 네. 그리고 GDP 성장률 목표치 나온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또 미국,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남미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IMF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주요 국가별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네. 미국 2.1%, 독일 0.5, 프랑스 1, 이태리 0.7, 스페인 1.5, 일본 0.9. 한국은 연초에 한국은행 전망치 보니까 한 2%에서 2.1%, 맞습니다. 네. 영국 0.6, 캐나다 1.4, 그리고 신흥국 중에 인도 6% 정도, 러시아 2.6, 브라질 1.7, 멕시코 2.7, 사우디아라비아 2.7, 남아공 1.0.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5%가 낮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래 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뭐랄까요? 너무 이상적이고 완벽한 중국을 원하는 원해요? 건지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랑 유럽이 무분별한 통화 완화를 취했잖아요. 이제는 또 금리 인하하냐 뭐 그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중국은 과거의 고성장에서 중간 정도 성장으로 과도하면서 사실은 그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매년마다 나오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인민은행 장이든 그런 통화 정책, 재정 정책들이 나오는 뉘앙스를 보면 중국은 절대로 더 이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했던 4조 엔 그런 투자는 안 해요. 일부러 거품을 만들어서 숫자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이게 정치 체제라도 관련이 있는데 어차피 중국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정권 교체에 따라서 그 정권을 다 뒤집고 그런 일은 없어요. 어차피 계속 한 기조를 당이 계속 하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그 가니까. 당이 잘했으면 그 플러스가 되고 못했으면 더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어떤 정책 기조를 결정할 때는 짧아도 5년, 10년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또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원래는 2022년까지 코로나가 끝나고 2023년 초에 중국 증시가 잠깐 반등하고도 2분기부터 꺼졌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2023년부터 뭔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물론 정부에서 뭐 통화든 재정이든 여러 가지 그전보다는 완화를 해야 되니까 글로벌 경제도 안 좋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옛날에 미국이랑 유럽이 한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증시가 하락했고요. 근데 올해 리장 총리가 발표한 올해 재정 통화 정책 방향을 보면 네. 뉘앙스상 작년보다는 조금 강화하겠지만 과도한 강화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풀겠지만 재정에서 나오는 그 텍스트가 뭐냐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적당히 강화하고 적당히 강화하고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작년 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재정 적자율 목표치가 3%였는데요. 올해도 리장 총리가 발표한 게 똑같이 비슷했죠. 3%예요. 근데
퍼센테이지는 3%지만 금액으로 하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작년 초에 발표한 3%보다 그 해당되는 금액은 올 초에 조금 많아요. 네, 그리고 돈을 조금 더 풀게 푼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작년 초에는 3% 적자율을 하겠다고 했지만 하반기 들어서서 중국 경기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작년 4분기에 그 3% 이외에 추가로 1조 위안 국채를 추가로 발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는 일단 작년보다 금액은 조금 늘지만 아마 올해 하반기에 가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 추가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다. 그 통화 정책은 한국은 통화 정책이 사실 미국이나 그 따라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물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중요하니까 참고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작년에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지준율 그리고 MLF 금리를 각각 2번씩만 인하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서는 1년 만기 기준금리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2월 20일에 5년 및 이상 만기 LPR 금리를 인하했어요. LPR 그 금리? 5년 및 이상 금리니까 부동산 그 대출 부담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또 장기 대출을 많이 하니까 그거 부담 좀 줄이자. 중국의 인민은행은 매월 20일에 기준금리를 발표해요. 주말이 겹쳤을 때는 조금 전후로 하고요. 매번 발표할 때는 딱 2개만 발표해요. 1년 만기 LPR 금리 그리고 5년 및 이상 만기 LPR 금리. 네. 1월 달에는 둘 다 그대로 뒀고 2월 달에는 1년 만기는 그대로 뒀지만 5년 및 이상 만기는 인하했어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에 관련해서 이번에 리장 총리가 말한 거는 작년이랑 사실 똑같아요. 온건한 통화 정책은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적당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된다. 이게 거의 10년 동안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도 이런 해외 기대나 왜 이런 기대들이 있는지를 잘 알 거잖아요. 어디선가 중국은 자기 방식대로 갈 길을 간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왜 그렇게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여 년 동안 가장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아시아는 일본, 한국 정도. 근데 그런 지역과 나라들도 고성장 잘 나가는 시기, 확장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생겼고 그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이 원하는 거는 아마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너네들도 나의 룰에 따라 이렇게 하자. 근데 지금의 미국, 유럽 각 나라의 현실을 보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이미 1인당 GDP도 훨씬 높은 수준에 달했지만 그 선진국들의 발전 경험에는 14억짜리 나라가 없었어요. 인도가 지금 15억 돌파했잖아요. 중국은 14억. 덜 발전된 개발도상국 신흥국 중에는 중국처럼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1인당 GDP든 과학기술 발전이든 글로벌 공급망이든 이렇게 발전한 성과 결과적으로 이룬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왜 중국이 꼭 다른 나라가 갔던 길을 가야 돼요? 그거는 논리성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신흥국 중에서 많은 분들이 중국이랑 인도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인구 규모가 비슷하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숫자만 보면 1990년에 인도는 GDP가 중국보다 컸어요. 1인당 GDP도 인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근데 30년 지난 지금은 중국은 GDP 규모든 1인당 GDP든 인도의 5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요. 중국 증시가 그러면 왜 고전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중국은 그 14억 인구 중에 주식 계좌 개설한 사람 수가 한 2억인데 휴면 계좌가 많죠. 실제로 활발하게 거래한 거는 사실 반밖에 계정 휴업이 반 이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 뭘로 투자를 해요? 갑자기 저축을 해요. 아 진짜요? 그 전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금리랑 크게 상관없이 과거 몇십 년을 보면 전 세계 주요국들을 비교하면 저축 의지가 가장 높은 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또 분기마다 그 인민은행이
전국 한 2만 명 정도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축할 의향이 계속 늘고 있어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다음으로 양회 발표 내용 중에서 뭐 특히 중국 증시에 직결되거나 영향을 미칠 만한 유의미한 내용이 있냐라는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네. 크게 유의미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의미는 있죠.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빈도와 확률의 문제인데요. 상해종합지수를 보면 2000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비정상적인 시장이라서 2000년부터 한 2019년까지만 보면 매년 3월 초에 전인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전인대 전인 2월에 한 2주에서 3주 동안 상해종합지수가 올랐던 확률이 한 6 정도 되고 하락했던 확률은 한 4예요. 6대 4라서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확률상 전인대 전에는 살짝 오를 확률이 높다. 근데 올해도 중국 증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월에 들어서서 살짝 반등했잖아요. 네. 그러면 타이밍상 왠지 전인대 전인대 직전이라서 앞두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전인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0일에 그 인민은행이 5년 민 만기 그 LPR 금리를 인하해서 부동산이나 그 기업 대출 부담을 좀 줄이자. 그게 좀 컸고요. 또 중국 CPI가 작년 하반기에 계속 떨어지고 작년 11월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또 12월에는 더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진 건 나쁜데 계속 CPI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자본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떨어지니까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 정책 기대감이 또 슬슬 올라온 거예요. 네네. 그리고 중국은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전체 시총의 사실 5, 6%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이랑 달리. 근데 외국 자본은 시총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중국의 그 수천 개 종목에서 시총이 큰 대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급속도로 대규모로 왔다 갔다 하면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근데 2월 달에 또 뭐가 나왔냐면 그 영국의 FTSE 러셀 지수가 있잖아요. 러셀 지수가 2월 달에 뭘 발표했냐면 그 러셀 지수에 예를 들어서 FTSE 글로벌 지수, 신흥국 지수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 FTSE 중국 지수 중에 원래는 중국 A주가 한 1898개가 있는데 2월 달에 1973개로 늘렸어요. 네. 그리고 FTSE 신흥국 지수에서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FTSE 러셀 신흥시장 지수에서 중국 A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월에 5.71%에서 2월 이후는 6.18%로 조금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투자 심리에는 조금 호재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잠깐 반등했는데 3월 들어서서는 강보합, 약보합, 이번 주 들어서서는 월화수 거의 약보합, 월 강보합, 그리고 화, 목은 약보합. 오늘은 소폭 하락 중이고요. 그래서 전인대랑 증시가 또 연관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또 연관성이 너무 높다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그렇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든 안 하든 한국이랑 접목해서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첫째는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랑 경쟁 관계나 겹치는 그런 산업에 대한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전인대랑 산업 주가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번에 리장 총리가 발표한 2024년 경제 관련 중점 사업 그러니까 산업을 하나하나 짚는 거예요. 중점 사업. 네. 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로 1번, 2번만 말씀드리면 네네네. 1번이 현대화 산업 시스템 대거 건설, 과학기술 혁신,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가속화, 밸류체인 공급망 개선 및 업그레이드, 국제 영향력이 있는 중국 브랜드 대거 육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적극 육성,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추진 강화. 네. 1번. 2번. 이거를 과학기술 혁신 강화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2번이 과학기술 국가 지능 전략 강화, 고품질 발전의 기반 강화,
고품질 교육 시스템 건설 강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추진, 가속화,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고 잘 사용하자. 2번이 인재 육성과 관련된 1번과 거고 2번은 사실 하나인데 세부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1, 2로 나눴는데요. 그러면 아까 1번 중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혁신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하잖아요. 거기 밑에 또 구체적인 산업을 짚었어요. 리장 총리가. 스마트 전기차, 선두 우유, 공고화, 수소, 신소재, 혁신약, 바이오, 항공우주, 저탄소, 양자기술, 생명과학. 1번. 네. 그리고 또 짚은 산업이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플러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국이랑 미국의 인공지능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그래요. 중국이 초점을 두는 거는 영상이나 엔터를 위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기반이 제조업이잖아요. 인공지능을 각 중국의 경제의 핵심이 되는 제조업, 각 제조업에 접목을 하는 게 인공지능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일반 개인들은 그게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가장 전형적인 예로 화웨이가 이미 여러 그 무거운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짚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리장 총리가 이렇게 짚은 몇 개 산업을 얼핏 들었을 때는 여기 이거를 짚었으니까 그쪽이 증시가 좀 뭐 반응이 그렇죠. 생길 수 있고 또는 민간 투자든 국유기업 투자든 뭐 정부 보조금이든 뭐 투자가 늘릴 수 있고 사람들이 더 관심이 생길 수 있다. 당연히.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데 근데 방금 제가 2번이 전인대와 산업 주가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네. 시간 관계로 딱 한 가지 예만 들면 네. 제일 중요한 걸로. 주가를 제외하고 네. BYD만 생각해 보면 네. BYD는 작년에 판매량 300만 대를 돌파했고 그리고 4분기에 300만 대 중에 순수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는 순수 전기차 판매가 이미 테슬라를 초월했고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는 30% 시장 점유율을 계속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국내는 이렇고 해외는 또 2020년부터 BYD가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유럽, 일본, 동남아, 남미, 중동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BYD가 중국에 너무 많은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주로 중국 내수용이에요. 해외 수출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운전석이 좌측에 있고 어떤 나라는 그렇죠. 우측에 있고 나라마다 또 약간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3년 전부터 BYD가 뭘 했냐면 해외 수출 전용 공장을 이미 건설했고 작년 말부터 가동했어요. 그 공장은 유럽 수출, 동남아 수출이 메인이지만 이미 올 초부터는 남미, 중동, 멕시코까지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뭐까지 했냐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자동차를 해외 수출할 때는 그냥 컨테이너가 안 되고 자동차 전문 운반 선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국 현대든 뭐 다른 나라든 해외로 수출할 때는 해운사에 그거를 예약해서 BYD도 원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영세적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BYD가 남쪽에 있는데 먼저 상해항까지 가서 거기서 실어서 또 네덜란드까지 가야 되니까 좀 비효율적이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2020년에 BYD가 뭘 했냐면 중국에도 선박사 많잖아요. 중국 선박사랑 협상을 해서 우리는 다른 전기차랑 같이 믹스 안 하겠다. 그냥 BYD 전용 해외 수출 선박을 6척에서 8척을 하겠다. 그래서 전용으로 2022년에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실제로 구매해서 올 초부터 보통 그 선박에 그 로고가 있잖아요. 무슨 해운. 네네. 근데 올 초에 이미 독일항에 도착한 거는 BYD 자사 전용 선박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BYD Explorer No. 1, 그 BYD 탐구 1호, 1호요. 이제 1호부터 8호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생각하지 않고 BYD가 분명히
중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업체이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공격적인 이제 아마 6개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수치를 볼 거예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BYD의 주가 흐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지. 왜냐면 한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BYD 주가도 보고 그렇죠. 테슬라도 보고 당연히. 다 두루두루 봐요. 네. 근데 BYD 주가를 보면요. 2020년 초부터 2022년 6월까지 주가가 46yuan에서 332yuan까지 한 7배 정도 올랐어요. 2022년 6월까지. 근데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는 중간에 등락이 있었지만 추세는 계속 하락이에요. 그래서 파시고 나서는 계속 하락. 2022년 6월부터 지금까지 3월 5일 마감까지 한 43% 하락한 상황이에요. 지금 대부분 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앞서 주가를 고려하지 않는 그 현실 판매 상황이랑 경쟁력이랑 좀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다들 아시는 부분은 주가는 뭐 경기의 선반영이다. 뭐 기업의 뭐 발전 상황이나 기업의 실적이나 기업 경쟁력을 선반영한다. 네. 선반영하기 맞는데 중국의 전기차든 태양광이든 배터리든 이런 아주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그 선반영 시점이 아주 앞서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안해야 할 점은 BYD가 2020년 초부터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거보다 2020년 초. 먼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테슬라예요. 직전에. 그래서 BYD가 잘 나간 건 사실이지만 항상 어떤 중국 주식에서 어떤 기폭제가 필요한데 테슬라가 그 기폭제가 돼준 거죠. 왜? 2022년 1월부터 테슬라 상해 공장이 가동됐어요. 네. 그래서 2020년 초부터 2022년 6월까지 BYD가 급등했던 배경으로는 우선 테슬라라는 아주 강력한 기폭제가 생겼어요. 그때 다른 나라 증시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개별 종목은 산업에 속해 있고 산업은 또 중국 증시라는 큰 환경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 2020년에는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올랐어요.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조금만 올랐지만 그래도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좀, 그러니까 BYD가 올랐던 시점은 중국 증시 상황도 괜찮았고 테슬라라는 아주 좋은 자극제도 있었고 BYD도 내연차를 아예 금지하고 전기차만, 그리고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슬슬 시작하고 그런 환경에서 BYD가 급등한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항상 어떤 산업을 키우고 그 산업이 초기 성장, 고성장, 그리고 중간 정도 성장, 이제 과열 이렇게 가기까지 항상 배추화라는 표현을 써요. 배추화요? 네. 요즘은 한국 배추가 많이 비싼데 진짜 네. 그 배추? 네. 근데 중국에서 배추는 아주 저렴하잖아요. 중국은 정부가 그 국내 농산품에 대한 가격 통제가 아주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그 농산품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왜 제조업을 논할 때 항상 배추화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래서 배추는 그냥 한국 배추라고 생각하지만 비싼 배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배터리든, 전기차를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10몇 년 동안 보조금을 줘서 2022년까지 한 12년 정도 보조금이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어떤 새로운 산업을 키우면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10년을 통해서 국유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그 신사업을 키워서 어느 정도 그림이 잡혀져요. 그 결과 중국은 2, 3년 전에 이미 전기차 제조업체가 100개 이상이 있어요. 전기차 제조업체 물론 100개 중에서 반 이상은 들러리겠죠. 그러면 초기 성장에서 고성장으로 가면 이제는 가격전으로 가야 되죠. 근데 단순히 가성비라기보다는 가격전으로 가는 전제는 이미 가성비, 기술 혁신이나 제조 규모든 생산 효율성이든 퀄리티든 기술 혁신이든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가격전으로 가요. 그 가격전이 이미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올해 들어서 그게 더 과열됐고요. 이제 더 작년에 중국의 몇몇 전기차 업체가
망했다는 기사,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놀랄 필요 없어요. 전체적인 산업 발전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들러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백열화된 경쟁 속에서 1번 기업, 2번 기업, 3번 기업, 뭐 좋으면 5번 기업까지 나오면 오케이요. 그래서 작년부터 가격전이 들어갔으면 가격전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생산량,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기업이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물론 가격은. 그중에 BYD나 몇몇 잘 나가는 기업은 이익률 관리를 통해서 이익률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 들러리들은 이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중국 증시가 작년부터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BYD 주가는 만약 BYD가 미국 증시에 상장됐으면 모르겠지만 네.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경기 또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경기, 중국 증시 또 산업의 이런 백열화된 가격전.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BYD 주가는 하락하는 게 네,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3번은 전인대와 경제 산업과의 관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는 어떤 통화 정책, 산업 정책, 어떤 정책을 제정할 때 1년, 2년 그런 시기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하는 뭐 육성하는 산업이든 또는 이제 통제하는 규제하는 산업이든 그 다음 그 지도자 다음 국가조서, 국가총리, 각 장관 다 이어가야 돼요. 절대로 앞에 거를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또 정치랑 연관됩니다. 그래서 전인대에서 리장 총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1, 2, 3, 4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참고해야 하지만 증시를 볼 때는 증시가 경기 상황이 증시에서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국 증시 상해거래소 심청거래소 합치면 전체 시총 중에서 외국인 비중은 10% 안 되고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90% 절대적인 그리고 시총 비중도 그렇고 그 거래 대금도 그렇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지 투자자예요. 그러면 한국인 투자자 중에서 뭐 한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 플러스 미국도 계시고 한국 플러스 미국 플러스 중국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실 텐데 많아봤자 몇십만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14억 인구 중에 계좌 개설수가 2억이고 개인 투자자 계좌 수고 그 외에 기관 투자자 계좌 수가 한 50만에서 60만 개 있어요. 그러면 좀 농담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국 주식 투자하는 개인 한국 분들이 그 1억 플러스 5, 60만 개 계좌랑 싸울 필요가 있나요? 현지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 매수, 매도, 현지 투자자 상승할 때는 현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저가 매수 하니까 상승한 거고 계속 하락하는 거는 현지 투자자들이 안 사면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든 안 하든 또는 중국 주식을 참고로 공부할 때는 중국 현지 투자자와 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잘 보고 오히려 친구가 돼서 따라하는 전략이 사실상 저는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어쨌든 대중 제재를 시작한 지 꽤 됐고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래 제재해. 제재를 더 할수록 중국의 국산화는 더 강화될 거야. 참고로 이공계 인력들은 화웨이가 연봉이 최고예요. 알리바바의 마윈이 뭐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어떤 산업을 규제했을 때는 기사를 통해 인지한 그거랑 그 배경과 원인에 있어서 좀 달라요. 괴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목해야 돼요. 지금은 요즘은 하면 안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알아야 돼요.